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특강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대략 논문 작성의 프로세스가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름대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논문을 쓰는 첫 번째 단계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대략 정리를 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논문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프로포절이 초안이 완성된 정도라고 하면은 전체 논문의 완성도는 한 10% 또는 2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포절까지 주변에 선배들 이제 보시면 프로포절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쪽 주제 선정, 이쪽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프로포절 정도 해야 겨우 10%나 20%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왜냐하면 뒤쪽으로 앞으로 걸어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단계는요. 논문의 초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초안이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되면 한 30%에서 50% 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논문의 통계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실증 연구, 양적 연구 중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이런 실증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실증 연구에서는 이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통계 정도까지 다 진행이 되면 이제 절반 정도의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단계로 보면 이제 심사를 받아야겠죠. 이제 1차 심사, 2차 심사, 학교와 또 교수님에 따라서는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의 어떤 프로세스는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심사들을 1차적으로 잘 마치는 것, 그것까지가 한 7, 80% 완성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사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또 피드백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심사에서 나온 피드백들을 잘 정리하고 잘 반영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다시 이제 수정본을 제출하는, 그러면 이제 논문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하면 사실은 논문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후단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교정이라든지 또 형식적인 완성도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할 때 이제 우리가 7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심사와 그 심사 방어까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들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다,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논문은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키워드는 질적이냐 양적이냐, 즉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그 용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이 질적 양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는 접근, 즉 질적 접근이다 양적 접근이다,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서치라고 해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각각 그러한 연구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방법론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질적 연구 방법론, 양적 연구 방법론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죠. 연구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연구 밑에 있는 간단하게 메소드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 방법인 것들은 크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의 어떤 언어다, 단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연구 방법과 또 이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자료, 즉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질적 자료 또는 양적 자료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질적 연구다, 양적 연구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질적 연구다, 양적 연구다 이런 얘기를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간단한 표인데요. 네. 자, 여기는 질적 연구고요. 이 오른쪽 파란색은 양적 연구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적 기반을 두고 주관적인 현실주의 또는 주관적인 이상주의로 대표가 되고요. 또 인식론적 기반을 뒀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실증주의가 아닌 규범주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그 반대로 양적 연구는 객관적 현실주의 또는 실증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들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존재론적 기반과 인식론적 기반이 잘 구분이 되는 거냐? 그게 참 어렵다라고 논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쭉 질적 연구에 제시됐던 이런 좀 키워드들과 관련된 코멘트를 좀 보면, 자, 이 주관적 현실이든 이상이든 뭐 이런 것들이 각 개인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들의 별도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세계에 참여를 해서 연구자가 그러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료를 창출함으로써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양적 연구는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객관적 현실이라는 게 분명히 또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적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어떤 현실과 이상주의보다는 객관적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실제 하는 그 실제, 그죠? 네. 실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에서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사회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양적 연구에서 우리가 뭐 데이터, 그죠? 뭐 설문조사든 아니면 기타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양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크게 보면 이 존재론이나 인식론의 구분은 좀 어렵지만 이쪽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연구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시죠. 자, 연구 목적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양적 연구에서 이해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설명이 묵시적으로 포함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설명은요, 현상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이유를 도출해서 이론으로 개발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측은 설명의 논리가 예측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의 규명에 관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런 논문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연구 목적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분명히 다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요. 여기 같이 보시면 연구 목적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면 양적 연구는 설명하고 예측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들 보시면 양적 연구가 이제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접할 기회가 많으실 텐데 그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뭐죠? 뭐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해나가는 논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연구의 논리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적 연구는 비실증주의이고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질적 연구는 보통 면담을 하거나 그 연구 대상의 행동을 연구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양적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은 설문 또는 실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러면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가 완전히 다른 것이냐? 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양적 연구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양적 연구에서 예를 들면은요. 그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그 설문지를 우리가 보통 측정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측정 도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네. 뭐 외국이든 국내든 어떤 논문에서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새롭게 만들죠. 이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연구가 됩니다. 이 측정 도구를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면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측정 도구를 개발한 이런 그 질적 연구의 결과를 어디에 양적 연구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양적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질적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양적 연구에 활용하고 적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즉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이슈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성에 근거해서 원론 연구를 하죠. 논문들 찾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양적 연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뭐 실험이든 설문조사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런 이론들이 실제 잘 작동할 것이냐? 현상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의 결과물인 설명 어떤 이론들을 현상에 적용해 보고 그 현상에 적용해 보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이 과정은 양적 연구에서 하는 과정이 아니고 실제 현상에 적용한 그 현상에 존재하는 연구 대상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잘 적용되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현상에서 새롭게 어떻게 또 설명될 수 있는지 그 설명 방법을 제시하는 이쪽 단계는 질적 연구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장표와 지금 보시는 걸 합치면 결국은 뭐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서로 정말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시너지를 내고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것들이 더 상호 연구들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어떤 보완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그러한 방식대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문 작성 프로세스를 목차 형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크게 4단계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들 어려워하시는 주제 선정,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또 어려워하시는 서론. 이게 보통 논문에서는 1장이죠. 그 다음 본론은 보통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2, 3, 4장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장미 구성은 학교마다 교수님마다 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구체적인 장의 구성으로 봤을 때 본론은 5장까지 갈 수 있고요. 마지막 결론이 이제 6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 절반, 본론의 한 4장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선정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특히나 논문을 처음 쓸 때, 즉 석사 때 논문서 보고 박사 때 쓰시는 분들은 조금 나으실 것 같은데, 이제 석사 과정에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태어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주제 선정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자신감 있게 일단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주제 선정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시면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의 관심사만 가지고 할까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문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해서 먼저 기회 요청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요, 연구의 관심 분야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자 스스로의 관심 분야와 연결시켜서 주제를 잡는 게 훨씬 더 논문을 진행하는 데 큰 에너지와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좀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직 내에서든 조직 밖에서든 어쨌든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현실에서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니면 관찰된 것들 중에서 뭔가 개선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즉 현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숙제를 갖고 있으시다면 뭐 그러한 내용들도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뭔가 극복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도 어떤 해답을 찾고 싶은 그런 퀘스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연구자의 관심 분야 그리고 실무적인 이슈 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를 위한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시는 게 1순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거냐. 양적 연구의 경우이지요. 그다음에 그 연구 대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 상호 간에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양적 연구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와 관련된 문헌 검토, 통상적으로는 이제 논문이죠. 논문들을 보시고 논문들을 보다가 그 키워드하고 연결시켜서 연구 주제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구 문제와 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논문 검토했다고 끝나고 그냥 딱 접고 연구 주제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서클을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스파이럴이라 하죠. 나사를 점점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드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키워드가 보통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화된 키워드가 있고 이론화되지 않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키워드가, 연구에서 다루고 싶은 키워드가 이미 논문에서 어떤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론화된 키워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직무 스트레스, 정서 소진, 자기 효능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연구들이 돼 있고 또 어떤 연구 변수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연차 휴가, 교사의 권리, 교사의 목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론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할 수 없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문을 처음 쓰는 단계에서 봤을 때에는 이론화되지 않은 키워드보다는 이론화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우리 지도 교수님들의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뭐 이런 휴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 조직 쪽 아니면 HRM이라고 하죠. 예, 인사 제도 뭐 이런 거 다루는 데에서는 충분히 이론화되진 않았지만 어떤 팩트로 다루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러고 있지만 이론화된 키워드,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가급적 논문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론화된 키워드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러한 이론화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 변수를 잡으시고 또 논문들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접근 방식이 또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 주제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별도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론적 접근이죠. 두 개가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디에서 우리가 이 첫발을 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 봤을 때 이 이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문헌 검토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문헌 검토를 대부분 우리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그죠? 논문들을 먼저 보다 보니까 연구 주제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연구 주제를 통해서 다시 또 이제 연구 문제를 이제 설정해가는 이런 과정. 즉 문헌 검토가 그야말로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 접근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연구 주제 또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 공부하고 싶은 게 논문 쓰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찾아보는 거죠. 관련된 게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연구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연구 주제를 먼저 스타팅 포인트로 잡는 것이 실무적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예를 들면 일반 대학원에서는 이제 문헌 검토 방식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해서 이제 이론적 시사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별해보는 차원에서 실무적 접근은 실제적인 실무적 이슈, 개선이 필요한 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실무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 굳이 구분하자면 특수대학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결국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문헌 검토에서 시작했건 연구 주제에서 시작했건 간에 다시 여기 점선이 있죠. 이것이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내가 생각했던 주제와 키워드가 논문을 봤더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정확히 일치되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시 또 내 연구 주제를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다시 또 논문을 보고 이런 사이클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문헌 검토에서 시작했지만 연구 주제가 이게 실제 어떻게 이론적 시사점만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논문에서 좀 부족하죠. 결국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헌 검토에서 시작했더라도 연구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실무적 시사점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 주제가 실무적 시사점하고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면서 다시 또 문헌 검토에 들어가고 다시 주제를 또 검토해 보고 이런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사이클하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이 사이클을 합쳐보면 결국은 완전히 서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이론적 접근이든 실무적 접근이든 서로 계속해서 호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처럼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자 나는 문헌 컴퓨터부터 일단 들어가서 논문을 기반으로 주제를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의 형식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야 나 지금 현재 이제 현업에 있는데 이슈가 분명히 있어 그걸 해결해 볼래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먼저 문헌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실무적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연구 모형에 대한 풀링입니다. 이 풀, 이제, 후보군들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앞에서 잠깐 보셨던 거죠. 예, 문헌 검토하고 주제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활용해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키워드 또는 이제 변수, 연구 변수를 할 수 있죠. 예, 그 변수별로 이론이 무엇이고 개념이 무엇이고 그 개념 속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단계가 또 있겠죠. 자, 그것을 바라보는 접근하는 방법이요. 좀 이렇게 크게 넓게 보는 방법이 있고 좀 가늘게 좁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필요하죠. 내가 어떤 변수를 지금 연구하려고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죠? 그 변수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연구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연구의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내 연구의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내 그 변수의 입체적인 로케이션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형적이거나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변수를 중심으로 이 변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고 관련된 주변 어떤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보는 뒤에서 크게 보는 거죠. 한 발치 뒤에서 크게 보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 연구 모형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을 살펴보시면서 쭉 연구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좀 누적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논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결과에서 이 지금까지 내가 정리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논문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가져다 쓸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후에 이제 내 연구 모형을 한번 이렇게 대략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연구 취지하고 똑같은 연구 모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딱 이게 있네. 네, 너무 좋죠. 네. 자, 이 부분은요, 교수님마다 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연구 모형, 똑같이 그러면 쓸 수 없는 거냐? 석사, 박사 논문, 또 학술지 논문에 분명히 이미 논문이 나와 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논문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제 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똑같은 연구 모형이어도 연구 대상이나 맥락, 즉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다르면 연구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판단은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일단 가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연구들을 쭉 살펴본 결과 그것들 중에서 일정 부분, 그 연구 모형의 일정 부분을 따다가 내 연구 모형에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그 양적 연구에서 보여지는 이제 변수들이죠. 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 그 둘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 또 그 각각의 인과관계에서 그것들을 조절하는 조절 변수, 뭐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두려워하실 거 없고요. 하여튼 한두 번 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략 개념을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것은 기존 논문들에서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수하고 관계가 밝혀졌는데 이 두 개를 그대로 내 논문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개 변수를 다른 유사한 걸로 바꿔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특정 변수로 바꿔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기존 논문들의 연구 모형에서 내 연구 모형을 수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다른 논문들을 보면서 자 이제 연구 모형들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대략 엉성하게나마 아니면 좀 이렇게 뚱뚱하게나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 가지 변수, 예를 들면 뭐 독립, 매개, 종속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다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한번 연구 주제, 연구 문제, 연구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연구 모형 풀링을 하는 사례죠. 자, 이 풀링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면은요.
논문을 지도하는 프로세스는 교수님들과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일관되게 뭐 똑같이 이렇게 정해진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이 풀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즉 연구 모형을 몇 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대안들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구 모형 풀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현실적인 이슈죠.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주제를 적어도 복수로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일단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연구 주제 모형 하나만 딱 가지고 교수님하고 얘기해가지고는 좀 성의 없는 연구자다, 성의 없는 학생이다 또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특별히 원하는 게 딱 하나만 먼저 해봐 그런 게 아니라면 적어도 2-3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연구 방법까지 추가를 하면 이 정도 내용을 가지면 이제 기본적으로 교수님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죠. 네. 자,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실제 논문 지도했던 사례인데요. 키워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연구자께서 관심 있는 키워드가 뭐냐? 이 최초 제목을 이렇게 3개를 먼저 한번 제시를 하셨어요. 그 실제 논문 쓰시는 과정에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때요? 이 앞에는 굉장히 좀 그야말로 브로드한 얘기죠. 예. 이 뒤쪽은 좀 앞에보다는 조금 구체화됐지만 여전히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 얘기면 저식행동의 변화 방향 그러면 한 개의 논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많은 논문들을 모아서 무슨 책을 낼 때 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좀 상위 개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스스로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제목을 대충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을 내가 잡은 거고 어떻게 이 내용들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즉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네. 전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키워드만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최근 기업에서 어떤 이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어떻게 됐다? 조직이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제기, 브로드한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속에 또 한 발 더 들어가 보니까 마인드셋에서의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죠. 또 이런 마인드셋과 학습 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들로 다루어지고 있더라. 또 관련해서 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또 논문을 보다 보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논문 보다 보니까 학습 목표 지향성, 리더의 어떤 특성으로서 학습 목표 지향성이라는 것들이 또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 요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조직의 공정성이죠. 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네. 공정한 조직, 즉 투명한 조직, 절차와 분배와 이런 거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많이 요구하죠. 특히나 요즘 신세대 분들은 더 그렇다죠. MZ세대라는 말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그 본인의 어떤 관심사에 적합한 이런 키워드들을 발견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 아니면 그런 이슈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논문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요.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 소진이라든지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논문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 인과관계 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절 효과를 하죠. 이런 논문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변수들이 어떻게 연구가 됐고 또 다른 주변 변수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하시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연구 주제 1안, 즉 연구 모형 첫 번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요, 이 연구 모형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 쭉 하나씩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드렸던 그 연구 케이스입니다.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이, 직장 직원들이 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몰입할 거냐. 그죠? 이 창의 과정 몰입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를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리더가, 요즘 뭐 팀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직원들이 창의 과정 몰입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리더가 학습 목표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다음으로는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선의 연구들을 보니까 리더의 학습 목표 지향성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게 되고, 그 높아진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창의 과정 몰입에 더 하게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가 매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말에는 직접 효과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창의 과정 몰입이 유도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기본적인 가설로 삼고, 그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 변수로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 가설은 H1은 그죠? 리더의 학습 목표 지향성은 구성원의 창의 과정 몰입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리더의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아질수록 창의 과정 몰입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가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아지면 안정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안정감하고 창의 과정 몰입 간의 정의 영향,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교수님마다 연구 가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연구 문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많이 또 강조하시죠. 그러면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이 대략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연구 문제 중에 구체화된 것이 연구 가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문제는 5가지나 되고요. 그 중에 가설로 된 것은 3가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지 보시면 첫 번째는요, 조직 구성원이 인식한 리더의 학습 목표 지향성, 즉 리더의 학습 목표 지향성이 도대체 어떠냐, 수준이,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 창의 과정 몰입 수준 어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 설문 결과 이 각각 우리가 이게 3가지 변수라고 했을 때 이 3 변수에 응답한 그 수치의 수준이 얼마인지, 평균값이 얼마인지, 그죠? 응답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러면 그 3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그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학습 목표 지향성은 5점 만점에 3.7점이다. 창의 과정 몰입은 5점 만점에 4.1점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수준, 평균치를 알아보는 거. 네. 이것도 연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석사 논문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입니다. 목표 지향성하고 창의 과정 몰입의 관계. 보통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관계가 있을까? 즉, 인과관계가 있을까? 다음으로 또 이 관계죠. 목표 지향성과 안정감이 진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번째, 이쪽이죠. 네. 안정감과 창의 과정 몰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이 3가지는 각각 여기 있는 화살표들이죠. 우리가 이거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인과관계와 관련된 연구 문제들이죠. 그럼 5번째는요. 그 사이에 있는 요 심리적 안정감, 이거 자체가 요 관계 자체를 매개하느냐라고 하는 연구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연구 문제는 연구 문제 1만 빼고 2번, 3번, 4번, 5번이 거의 다 연구 가설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연구 가설화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절반 정도는 이런 내용을 잡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인 수준을 본다든지, 아니면 구성원들의 창의 과정 몰입 수준이 구성원의 어떤 특정 요소,
학력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남자 여자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차이 분석이라 하죠. 그런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많이 논의해라라고 하는 또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 연구 분석에서는 연구 문제의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다루냐 하는 것들은 교수님마다 다르고 연구의 목적마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슬라이드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연구 문제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부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장부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케이스죠. 예.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이제 보통 세 가지 하위 요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독립 변수로 놓고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연구할 수 있겠죠. 예. 그에 대한 가설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연구 문제는 이렇게 해서 출발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연구 문제부터 이렇게 한번 보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마인셋, 차이가적 몰입, 완벽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준은 어떠한지, 즉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평균치를 알아보는 거고요. 이건 관계죠. 인과관계, 마인셋과 차이가적 몰입, 마인셋과 차이가적 몰입의 관계는 어떤지, 네, 이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즉 성장 마인셋이 올라갈수록 차이가적 몰입이 올라가는 건지, 증가하는 건지, 이런 이제 연구 문제로 잡은 거고요. 조절하는가, 자기적 완벽주의가 이 두 개의 인과관계에 조절 변수로 유의미하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연구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직접 효과 가설과 조절 효과 이 두 개를 가설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안에 대한 예시를 보셨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한 50% 이상 이해하셨다면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양적 연구에 대해서 대략 이제 감을 잡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금 1, 2안, 3안에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통제 변수하고 동일 방법 편의는 요즘 들어서 석사 논문에서도 요구하는 이제 학과 또는 요구하는 교수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해당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 방법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연구 절차를 논문에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실제 논문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흐름도처럼 표기를 하는 학교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핵심 컨텐츠는 이런 것들이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다음에 방법을 제시하고 운원 연구한 내용들, 즉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죠. 그 내용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었던 연구 모형과 가설, 그다음에 가설 검증한 거, 통계 분석이죠. 네. 설문지 작성에 대한 내용들, 또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분석 결과는 어떤지, 그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네, 연구 한계점 또는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대략 이러한 콘텐츠들이 이제 우리 연구 방법 쪽에서 이제 적게 되죠. 그 다음에 연구 항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실제 논문들을 보시면 이렇게 블라블라 많이 적죠. 한 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적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연구 대상자, 즉 표본에 대해서 통계학적 특성, 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뭐 대졸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뭐 과정급이 몇 명, 뭐 부정급이 몇 명, 이런 거 있죠. 네. 그다음 타당성, 이거는 이제 조금 요인 분석은 석사 논문에서 다루는 교수님이 계시고 학과가 계시고 다루지 않는 교수님 학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요인 분석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신뢰도 분석은 실제 여기 측정했던 이 설문지들이 있죠. 그 설문지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신뢰도를 갖추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념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상관 분석, 이거는 상관관계죠. 네.
앞에 얘기했던 어떤 그 변수들, 뭐 3개든 4개든 그 변수들끼리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플러스의 상관관계인지 마이너스의 상관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보통 연구의 가설이 대부분은 인과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한다라든지 원인과 결과죠. 그것들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제 인과관계 관련된 연구 가설 검증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뭐 혹시 지금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논문 좀 보셨던 분들은 뭐 입니다. 익숙하실 것 같아요. 빈도 분석, 유의 분석, 신뢰도 분석, 성감 분석, 회귀 분석. 예. 실증 연구에서 대략 이러한 순서대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네, 예시를 보실까요? 예시. 네. 연구 주제에 대한 논문 제목이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요. 아까 앞에서 연구 내용 중 하나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리더의 학습 목표 지향성이 구성원의 창의 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게 원인 변수, 결과 변수, 또는 이게 설명 변수, 반응 변수. 그냥 쉽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중간에 있었죠.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변수가, 그래서 이거는 매개 변수.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논문 제목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양적 연구에서는요, 논문 제목만 보면 연구 모형이 싹 뭐랄까요, 추측이 되죠. 추가적으로 이 연구를 뭐 어떤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면 그 특정 대상들을 연구 제목에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를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연구 취지의 목적인데요. 자, 이 연구를 왜 했느냐,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예시로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논문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천천히 시간 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실제 논문 예시인데요. 이게 이제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이 특정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논문 제목에 이렇게 대상을 따로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참여 동기와 교육 만족도의 관계. 자,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참여 동기와 교육 만족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연구 문제인 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독립변인 독립변수, 종속변인 종속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구체적인 것은 연구 모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는 어떤 것이다? 연령에 따른 참여 동기와 교육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 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를 보는 거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이 연구 문제, 이 논문의 연구 문제 1번이었다. 이렇게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론도 한 장으로 일단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론은 앞으로 이제 논문 진행하시면서 정말 많이 들으실 키워드들이 여기 나와 있죠.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우리가 주제를 잡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키워드, 주제, 그다음 목적, 연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면 서론에서는 정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필요성입니다.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죠? 연구자가 그냥 나 이거 필요할 것 같아. 난 이거 현실에서 내가 지금 현업에 있는데 실제 조직에서 굉장히 큰 이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본인의 주장으로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진행을 시키려면 네, 기존 연구, 선행 연구를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연구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선행 연구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행 연구를 잘 살펴보아야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논문이 기존 연구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즉 기존 연구들에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기존 연구가 부족한 게 뭔지,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그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이번에 내가 내 논문, 이 논문에서 보완하겠다.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선행 연구를 많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이러한 배경들하고 계속 연결시키면서 두 가지를 서로서로 살펴보시면서 서론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연구 목적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때쯤 되어야 서론에서의 실제 의미 있는 연구 목적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론 1장이죠. 논문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필요성을 정리한다. 개인적인 필요성이 아니고 선행 연구와 관련된 필요성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가장 쉬운 거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한계점들이 그 필요성, 내 연구의 필요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선행 연구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요, 연구 목적은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해 나갈 수 있겠고요. 연구 문제나 아까 가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살펴보신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보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밑에 정리해 놓은 내용 보면은요, 여기 이제 재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논문을 보면 아까 우리 목차에서 살펴봤지만 거의 예외 없이 논문의 저 마지막 끝에 보면 결론의 끝에 가서 내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한 후에 재현을 하게 돼 있죠. 이 향후 연구에 대한 재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에 어떤 힌트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자들이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시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읽어두면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연구에 대한 어떤 단초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향후 연구 재현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특별히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냥 논문 읽어보면 어떡하라는 얘기죠? 서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메인이 뭐다? 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거다. 그 필요성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에서 온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게 연구의 가치고 기존 연구를 발전시키는 거다. 그게 필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기존 연구들이 그 한계점들을 다 매 연구마다 정리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뭐 한 50편을 봤다. 그러면 논문 50편 뒤에 있는 이걸 보면 50개의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변수와 주제에 대한 향후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것들만 잘 정리해도 아주 많은 연구 주제와 연구 모형이 풀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많이 봐야 연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디를 봐야 되느냐? 가급적 향후 연구 재원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 제안 속에 보면 이렇게 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할 때 독립변수 이러이러한 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매개 변수, 뭐 결과 변수, 이게 뭐 종속 변수로 할 수 있겠죠. 또 뭐 조절 변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예시가 다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처음 논문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다가, 그죠? 잘 정리만 잘하면, 네, 연구 모형을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변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연구 대상에 대한 또 제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똑같은 연구 모형인데 나는 그 연구 대상이 다르다. 그러면 연구 진행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존 연구들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 대상을 살펴보고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예.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연구 모형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안 좋아하시죠. 네. 근데 그것도 역시나 교수님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뭐 교수님에 따라서는 똑같은 연구 모형 중에 만약에 변수가 3개면 그 중에 하나만 바꿔서, 그리고 연구 대상을 뭐 리더에서 구성원으로 바꿔서 하면 전혀 새로운 논문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쪽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어떤 제언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수에 대한 제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우리가 연구 모형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겠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아주 효과적인 접근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좀 더 보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논문에서는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매개 변수, 선행 변수, 결과 변수에 대한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후속 연구자들은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워 담는다고 그냥 연구 논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검토할 변수가 있어야 연구 모형을 구성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라서, 이건 제가 실제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성균관대 교수님 쪽에서 쓴 논문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안됐던 이런 향후 연구 제언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한번 구성해 봤던 거죠. 실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논문을 한 50편 정도만 읽으면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연구 모형 한 3가지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실제로 논문 지도를 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똑같은 케이스예요. 조절 변수, 즉 상황 변수, 즉 조절 변수를 투입하는 어떤 힌트를 얻었던 그런 또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예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행 연구에서 필요성을 끄집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똑같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로운 변수 제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행 연구를 살펴보신 후에 그것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 연구의 필요성을 지시하시면 된다. 앞에서 몇 번 누누이 강조드렸던 그 대목입니다. 네. 서론 항상 도전받고 피드백 많이 받는 게 필요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차별성이죠. 기존 연구의 차별성. 그 중에 차별성보다는 필요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또 다른 말은 아닌 것이죠. 네. 기존 연구가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 차별성이고요. 기존 연구에서 제한점들을 내 연구에서 보완하는 게 필요성이죠. 그래서 차별성과 필요성 중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필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서론을 그럼 언제 쓸 거냐? 예, 이런 이야기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